먼저 진보당 이전에는 어떤 진보 정당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선공산당이에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그때 신문 4면 나올 때거든요. 2면을 털어서 이렇게 맨날 며칠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의 주요 간부들, 그 당시에는 사진 구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사진 들고 해서 다 이렇게 싣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선공산당은 다 실패했죠. 그래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를 보면은 옛 조선공산당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셉니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비판을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의 대중정당과 비교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차금봉이라는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였던 분인데요. 철도 노동자 출신이에요. 3.1운동 당시에 철도 노동자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제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가 됐느냐? 당을 만들면 깨지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이 대중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당이 너무 지식분자 또는 그 소부르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강화하려면은 노동자 속에서 당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출신, 진짜 노동자 출신을 당수로 추대했거든요. 물론 당수 한 명 노동자 출신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당의 체질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역시 이 차금봉 선생이 그 당을 이끌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일망타진됐고, 차금봉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가 사로 써서 20년쯤 됐는데, 그 20년 동안에 진짜 노동자 출신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권영길 선생이 신문기자로서 언론 노동자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무직 노동자이고, 권영길 선생은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본 정체성은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 쪽에 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진짜 밑바닥에서 노동자 출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심상정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때도 제가 한번 반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심 의원도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던 게, 심 대표도 하셨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이 전 세계 진보 정당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종파 4대 교조주의자라고 1920년대 그 당시에 진보운동가들이 비판을 받지만,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자기들이 뒤로 물러서고 이 노동자 출신을 내세웠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실험 정신 자체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조봉암이고, 그 옆에 김명시, 여장군 김명시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한번 꼭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이 여기 사진을 빠뜨렸네요. 해방 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보운동에서 혁혁한 자취를 남겼습니다만, 이 김명시 사건과 조봉암이 주역이 돼서 일으킨 당재건운동에서 조봉암은 7년을 받고 김명시는 6년을 받았는데, 김명시는 복역을 하고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투쟁을 이어간 반면에 국내에 남아있던 조봉암은 불행하게도 전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방 후의 상황에서 조봉암이 공산주의 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조봉암은 우파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동무에게라는 그 유명한 글이 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을 거쳤고요. 오늘 조봉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거 피카소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에서의 학살인데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고요. 또 여기 보면 안재홍 선생, 조수왕 선생. 안재홍 선생은 중도 우파. 그리고 조수왕 선생도
지금으로 보면 중도 우파라고 봐야겠죠. 근데 조금, 그러니까 안재홍에 비해서는 왼쪽입니다. 안재홍에 비해서는 왼쪽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합리적인 보수파인데 이런 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진짜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뭐랄까,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신을 한 앞잡이들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보수파가 없어진 것, 이것이 이제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이 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조봉암 선생이 누구인가를 좀 본다면, 해방 후에 조봉암은 이승만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을 없애서 농지개혁을 시켰어요. 그 최일고의 공산주의자였던 그 조봉암이 농지개혁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지만 이 농지개혁이 없었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지개혁의 주역으로서 유명했고요. 이 조봉암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구호는 못 살겠다 가다보자. 그 신익희 선생이 이승만을 위협을 했는데 거기에 조봉암이 따라 나왔습니다. 추첨을 잘해서 기호 1번이 됐어요. 2번이 신익희, 3번이 이승만인데 가다봤자 더 못 산다. 이제 이런 웃기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조봉암과 신익희가 단일화를 하자 협상을 했는데 단일화 협상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정확한 내막을 알 수가 없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덜컥 돌아가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러면은 야권이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 협상도 하고 있었으니까, 한 바 있었으니까 이 조봉암을 지지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용공자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조봉암을 찍지 말라는 사인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신익희한테 그냥 투표해라. 무효표가 되는 거지만 신익희한테 투표해라. 즉 그렇게 되면 이승만이 당선되는 건데 그렇게 아예 민주당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민주당 지도부의 우파 지도부의 그 호소를 따르지 않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 조봉암 빨갱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내걸었는데 이 투표에서 보면은 조봉암이 20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승만은 500만 표를 얻었는데 이게 실은 엄청난 부정이 자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봉암 지지자들이 또 입을 뻥끗하지 못해서 이 부정선거의 진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표현이 이겁니다.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로 부상을 하게 됐죠. 근데 조봉암은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장면이나 조병옥처럼 조병옥은 민주당 구파, 장면은 민주당 신파를 지지하는 신파의 대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민주당에서 꺼려 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그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은 조봉암이 들어온 걸 막았죠. 반면에 서상일은 민주당 활동을 처음에는 한민당의 8대 총무 중에 한 명입니다. 8총무라고 해서 그 보수 쪽인데 한민당보다는 진보적이에요. 이분은 원래는 보수인데 그래서 나와서 민주혁신당, 민혁당이라는 걸 했는데 조봉암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하기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야권이 대동단결해야 한다. 즉 조봉암 같은 사람도 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였고 인천 김성수 선생 뭐 친일파로 비판을 받지만 저는 인천 김성수는 재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 같은 분도 조봉암 끌어안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장택상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인천 김성수 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봉암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이 민주당의 당내 지분을 갖고 있었던 장명과 조봉옥이 결사반대를 해서 그래서 진보당이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봉암은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왜? 진보당을 따로 만들었다간 칼 맞는다 하는 걸 예감했던 거죠. 그럼 이제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진보당은 1956년 대통령 선거 때는 조봉암은 무소속이었고요. 진보당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보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운동을 구실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 평화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보당을 이렇게 우르르 잡아들여갖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당 사건에서의 이제 구속적 부심, 또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 이제 사진을 많이 재판 광경을 찍었기 때문에 재판 광경에 사진 여러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 이 1심에서 유병진이라는 좋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무죄를 내렸어요. 간첩죄 무죄라는 건 뭐냐면은 조봉암을 사형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은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청년들이 법원에 몰려서 빨갱이 판사 타도하라, 뭐 이제 아주 그 난리를 벌였었고요. 결국은 조봉암 선생이 1959년 7월 31일,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 조봉암 선생의 60주기가 됐는데요.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신문에는 안 났어요. 한국일보만. 민초의 새벽이 열린다로 유명한 우리 김중배 선생님의 한국일보 기자일 때, 새벽 기자일 때 이걸 특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일보만 외롭게 조봉암 선생 사형 기사가 났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반세기 만에, 사형 집행 반세기 만에 간첩이 아니라네요. 간첩이라고 죽여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봉암 선생 망우리에 비석이 서 있는데 이 까만 돌리죠. 까만 돌리지만 이런 비석을 백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문이 없어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조봉암 선생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쓸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4.19가 났죠. 조봉암 죽고 1년이 채 안 돼서 4.19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을 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고, 거기서 진보 진영이 이제 7.29 총선 5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는데, 진보 진영이 나가는데 역시 정치는 대중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한 명의 대중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노회찬 의원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심상정 의원이 있는데, 빨리 또 심상정의 또 뒤를 이어서 이 진보 정당을 이끌어 나갈 또 차세대 후보들도 이제 가시화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7.29 총선, 1960년 선거에서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이 압도적 대승을 하고 혁신계는 전멸했다는 거예요. 4대당은 완전 분열, 혁신계가 세 갈래로 분열. 조봉암 같은 그런 지도력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주 지지멸렬해서 분열해서 전멸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2004년 때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처음 대거 진출을 했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이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넘어가죠. 자, 그럼 암흑기에 이제 이렇게 전멸된 상태에서 5.16이 터졌습니다. 5.16이 터지니까 박정희가 혁신계 다 밟아버리고 그 암흑기가 왔는데, 그때 통일사회당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철 당수인데, 이분의 아드님이 그 유명한 김한길 씨가 이분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참 좋은 분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분이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그런 우리나라에 불행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통일사회당을 했는데, 통일사회당이 명맥을 유지했는데, 가령 그 진보당 이후 이런 정당들을 혁신정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혁신정당은, 지금 진보정당은 그래도 좌우로 나눌 때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혁신계는 뭐냐면 우파 출신이에요. 우파 내지는 중간파.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전멸했고, 그러니까
좌파보다는 혁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혁신계들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이제 전두환이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어떤 그 죄를 졌지 않습니까? 원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씻기 위해서 혁신계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88 올림픽을 이제 하게 되니까 올림픽 하게 되면 어때요? 사회주의 국가가 참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시대처럼 반공법 갖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공법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야 우리 혁신정당이 있어. 그래서 혁신정당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윤길중이죠. 그 진보당 당시에 아주 조봉암 선생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던 이 윤길중을 민정당이죠. 전두환의 정당, 민정당이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도 하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김철 이분을 입법회의를 만들었을 때 전두환이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회의를 만들었을 때 입법의원이 됐는데 입법의원을 그래서 이건 이제 김철 선생의 5점이라면 5점인데 입법의원 시절에 뻣뻣하게 굴었나 봐요. 막 신군부의 말을 안 듣고 그랬더니 신군부에서 김철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고정훈이라고 또 우리 진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아주 뭐라고 얘기할까? 풍운하라고 해야 할까? 기진하라고 얘기할까? 그 육군 중령 정보장교 출신인데 하여튼 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진보운동을 이끌어 왔는데 이분을 그 관제 사회주의 정당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디서 당선이 됐냐? 믿어지지 않겠지만 강남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강남구에서 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람이 당선되는. 근데 그 정당이 그러니까 민정당이나 민한당에서 후보를 안 냈든가 뭐 변변치 않은 사람을 내갖고 표가 이제 쏠리게끔 돼서 하여튼 고정훈 씨가 당선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들이 자생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벼랑에선 사회주의 정당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면은 2대의 사회당, 이 사회당은 조소왕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5대 국회에서 6석, 6석은 민의원만 친 것 같아요. 참여연까지 치면 8석입니다. 7대, 8대 뭐 민중당, 대중당 이건 군소정당인데 서민호 의원, 아주 보수적인 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서상일, 서민호 이런 분들은 원래는 보수 정객이지만 한국 정치 지형이 너무 왜곡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혁신이고요. 11대 때, 전두환 때가 뭐 신정당까지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2석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2대 때 신정사회당이 있었고 13대 때 한겨레민주당이 있었고 이제 이런데 뭐 명맥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그러다가 14, 15, 16대는 완전히 전멸했다가 17대에 가서 민주노동당이 이제 10석을 얻으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민중의당과 한겨레민주당이 만들어졌는데 한겨레민주당은 그래도 한 명을 당선을 시켰는데 이 민중의당은 뭐 0.8%인가 없고 해산당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운동권에서는 그래도 운동권이 꽤 발언권이 있고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영향력을 갖지 못한 아마 진보정당의 운동권의 첫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겨레민주당은 주로 명망가 출신, 진보적인 명망가가 나갔다면 진짜 바닥 운동권이 나간 건 민중의당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8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 백기환 선생님, 이 당시에는 50대였습니다. 아직 50대였을 때. 백기환 선생님을 민중 후보로 모셔서 선거를 뛰었는데 결국은 완주를 못 하셨죠. 완주를 못 하고 이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물러난다 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양김이 단일화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에 의미도 반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진보 정당의 가능성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게 합법 공간이 열려서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사회주의 책도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대학가에는 마크시스트 뭐 경제학이라든가 사회주의 혁명 이론 같은 강좌도 개설되고 하면서 진보 정당 운동이 좀 박차를 가는 듯 싶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회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사회주의가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요. 장벽 무너진 걸로 그친 게 아니죠. 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국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소련 공산당사 7년 만에 완간됐다고. 볼셰비키들이 어떻게 당을 만들고 어떻게 끌어왔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한참 그거 공부하는데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사회주의 실험실이 빵빵빵빵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레닌의 동상은 이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당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뭐 그때 이제 모색을 하면서 그 인노전 제가 아까 본 거고 인노전이 혁신 세력인가 이적 단체인가 뭐 이제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만든 당이 민중당이에요. 아는 얼굴도 많이 보이나요? 여기 김희선, 장기표, 문익화 목사님, 김낙중 선생님, 이우재 선생, 이재호 이제 등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발걸음을 걷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민중당을 만들었는데요. 이선실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중부지역당 사건, 남조선 노동당 사건이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이 이선실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첩 전문가인데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예요. 북한 노동당의 아주 고위 실세고 남쪽에 내려와서 장기간에 걸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내에 뭐 영향력을 깊게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민중당 인사들과도 많이 접촉을 하고 또 가끔씩 기부도 하는 그런 할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선실 사건보다도 더 충격을 준 게 김낙중 선생님 사건이죠. 김낙중 선생님은 그 80년대 NLPD 논쟁이 있을 때 NL이 좀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성향이고 PD가 반복적인 성향인데 사실은 PD 쪽의 이론과 비슷한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늘 그쪽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김낙중 선생의 북과 연결돼 있었다. 나중에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분이 참 특별한 분이라서 19살, 20살 때 임진강을 헤엄쳐 건넜어요. 파주뿐인데. 그래서 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웬 간첩이야. 남조선에서 침투해온 간첩.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너 북에서 살래? 남에서 살래? 했더니 나 남에 가겠다. 그래서 남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 또 들어온 아주 특별한 분인데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삐걱하면은 간첩 사건에 걸려들어서 고생도 하고 이제 뭐 하셨는데 이분이 진짜로 북쪽하고 오랫동안 연결이 돼 있었던 게 뭐냐면 북쪽에서 사람이 내려왔는데 북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이분 그러니까 남쪽의 수사기관마다 얘기하지 않은 것들 많았을 거니까 북에서 그 장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오니까 이제 분명히 북에서 왔고 그다음에 통일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설마 김낙중 선생님이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남쪽에서 보면 간첩죄 맞고 북쪽으로 치면은 직무유기, 직무유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민중당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건 조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작이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이선실도 그렇고 김낙중도 그렇고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이 타격이 커서 그래서 이 민중당만 깨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정권에서는 이 사건을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까지 엮어넣으려고 했었던 92년 대선을 앞두고 터졌으니까. 그 바람에 이제 민중당은 지지멸렬됐고, 그 민중당을 했던 사람들 어디로 갔나 보세요. 이재호, 김문수죠. 그다음에 차명진이, 그리고 김용태, 또 조춘구. 이분은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등등 해가서 민중당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다 당 해체되고 난 다음에 신한국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장기표 그 선생만 빼놓고 넘어간 셈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민중당이 의회에 한 석만 당선이 됐었어도 해체 안 당하고 이분들이 남았을 텐데, 운동권의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 신한국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신한국당이 버텨낸 게 이재호, 김문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중당 실험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민중당의 잔당과 그 다음에 또 지하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세력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서 한노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국노동당. 한국노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합법정당으로 변신을 하려고 이제 그 복잡한 과정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뭐 진정추라고 부르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치연대를 거쳐서, 국민승리 21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진보정당을 추진하던,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던 세력들이 대거 결집을 하게 되고, 이 선거를 잘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총선을 목표로 진보정당을 창당하자, 이제 결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만 표쯤 득표를 했죠. 득표를 해서 60만큼은 안 나왔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득표력을 보여줬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서 신체유주의 총공세를 진보정당으로 돌파해내자. 2000년이라면 언제겠습니까? IMF 위헌위기의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리해고에 노동위원회, 회사 통폐합에 이런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신자유주의 바람이 몰아닥칠 때 이것을 진보정당으로 돌파해내자. 이제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된 게 바로 2004년 총선이죠. 자, 민주노동당이 제3당이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제3당이 될 거라고 혹시 언론 검색해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아무도 예측 기사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요. 이때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기 주요 낙선자에 빠져 있는 게 김종필입니다. 왜? 김종필이 요 신문이, 조간신문이 나올 때만 해도 김종필이 당락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마지막 득표율을 갖고 따지는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의석을 배분할 때 0. 몇 프로를 누가 몇백 표, 몇천 표가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갖고 가느냐, 자민련이 갖고 가느냐였는데, 거기서 자민련에서 걸린 게 김종필과 노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당선이 정말 극적이었죠. 그래서 김종필을 낙선시키면서 당선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노동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당선자 신분이 되니까 토론회 나갈 기회도 훨씬 많았고, 그러면서 물갈이라고 했다가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다. 불판 갈듯이 완전히 판을 갈아야 한다라고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고, 아주 춘철사진에 이제 내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갑 논쟁이라고. 누가 싸웠냐 하면은 노회찬과 유시민이 싸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서로
열린우리당은 40몇 석에서 152석이 됐고 민주노동당은 하나도 없다가 10석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서로 지갑을 주웠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간해서는 운동권 논쟁이 끼어들질 않고 저는 한 번만 패의 정신으로 수국골 통들만 패다가 이때는 약간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 편을 들어드리질 않고 노회찬 의원은 민주당이 지갑을 주웠다. 그러니까 유시민이는 민주노동당이 지갑을 주웠다고 싸울 때 저는 민주노동당이 지갑을 주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17대 총선은요, 지갑 주운 게 아니에요. 도박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천하의 승부사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직을 걸고 도박을 해서 딴 겁니다. 정치적인 승부를 건 거예요. 근데 그 돈통을 이제 들고 나오다가 우리 정동영이 대표가 노인표마 발언하는 바람에 또 깨박을 쳐서 152석 밖에 안 된 거지. 예, 사실은 도박을 한 겁니다. 지갑을 주운 거는 민주노동당이 주웠는데 제가 그렇다고 유시민이 편만 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지갑 주웠다라고 얘기할 땐 남의 지갑 주운 거잖아요. 아니다. 강도당한 자기 지갑을 주웠다. 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 총선 때 조봉암 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지 멸렬했었어요. 그때는 그건 진보 정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 당이라고. 왜냐하면 당에서 공천제도도 웃겨서 정당 추천제 사회대중당 간판을 갖고 좀 부산 동네가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한 데도 했었는데 거기 사회대중당 후보만 3명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셋 다 똑 떨어졌죠. 그렇게 분열돼 있었어요. 오합지졸. 그런데 그때 참의원까지 합쳐서 8석인가를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200석 중에 220석인가 중에서 8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00석 중에 10석을 얻었더니 민주노동당이 약진을 했다. 의회에다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60년 아니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사이에 한국 사회의 지형이 그만큼 우경화됐던 거죠. 진보 정당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더 나빠져서 여기는 그냥 아무나 나가서 오합지졸로 나가서도 8석을 했었는데 그 토양을 잃어버렸다가 겨우 그만큼 회복한 거 아닙니까? 겨우 그만큼. 그것도 지역구보다도 정당 투표도 8석이 되고 지역구는 2석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강조당했던 내 지갑을 되찾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분이 좋아서 2004년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2007년은 무리고 이동안은 잘해서 2012년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2012년은 너무 빠르다. 2017년 정도도 해야 그래 2022년쯤에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19년인데 집권당이 아니라 아직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NLPD 논쟁이라는 거, 굳이 설명 않겠습니다만 80년대 지식인들이 붙어서 NL, 민족해방을 중시하느냐, PD, People's Democracy인데 계급해방을 중시하느냐.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만들어낸 박현채 선생도 NL과 PD를 분리하지 않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셨었는데, NL 따로 PD 따로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자주파라고 얘기하는 민주노동당에서 잔류파, 당권파, 그리고 통합진보당으로 내려온 세력과 그 다음에 PD 계열 이쪽이 진보신당을 거쳐서 이제 지금 진보신당에서도 회찬 심상정이 탈당을 해서 이념보다는 역시 그래도 여의도, 국회, 대중성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탈당해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다. 그게 다시 이제 깨지고 이제 해산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여튼 1심의 사건이라는 또 간첩단 사건 비슷한 게 터졌어요. 그걸 갖고 이제 1심의 관련자를 제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제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제명해야 하는 건 이건 민주노동당보다 더 충성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직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민주노동당의 기밀을 당 외부에다 누설한 건데, 그래서 처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란 말이냐. 국가보안법 탄압에 동조하란 말이냐. 당에서 지켜줘야지. 이제 이런 논리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삐그덕삐그덕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2007년 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때 권영길 후보가 다시 나갔어요. 국민승리 20일 2002년에 이어서 세 번째 출마를 하게 되니까 왜 권영길밖에 사람이 없느냐. 여기서 세대 교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나는 뭐 제가 권영길 후보님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을 하지만 이때만큼은 한 발 물러나서 노회찬 심상정 중에서 한 분을 내세우는 게 진보정당의 역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나. 지난 일이지만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바꿨었으면은 분당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분당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뭐 지난 일 뭐 아쉬워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진보정당이 분열을 하는데, 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이게 참 흥미있는 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떻게 됐냐면 막판에 노무현과 그 이회창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몽준과 단일화가 깨지고 나니까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지지했던 그 노무현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밤새 전화 돌려서 앞으로 30년 동안 무조건 민주노동당 찍을게. 내일은 노무현 찍어다오. 주변에 그렇게 부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굉장히 고심했었던 투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중에서 노무현 후보를 찍은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게 노무현 후보가 그 정도의 표차를 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진보 정치가 똑바로 쓰질 못하고, 당당하게 자기 발로 쓰질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구 세력한테 정권을 넘기면 안 되니까, 수구 세력 당선자 내면 안 되니까 우리 민주당 찍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할지, 그거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선거에서 하여튼 선거가 우울하게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에 대한 평가를 놓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이제 친북 노선이냐 아니냐 이걸 싸고 격돌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논쟁이었죠. 이 토론회에서 조승수, PD 계열의 조승수와 NL 계열의 김창현, 울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여기서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종북이란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받아서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민주노동당 두동강 났다 이제 하고, 그리고 이게 탈당한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만들고, 남은 사람들은 우리를 꾸짖어 주십시오.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고 진보신당이 이렇게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노회찬 심상정이 같이 나갔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이게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다시 합쳐져서 통합진보 2012년 총선 승리와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표방하면서 통합진보당, 그래서 통합이란 말이 이제 갈라졌던 게 다시 모였다 거고, 그때 보세요. 누구까지 있습니까? 유시민까지. 참 분리분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심상정과 이정희가 껴안고, 이 구도는 참 좋은 구도죠. 참 좋은 구도였고, 이때 야권 연대해서 민주당하고도 협력을 해서 통합진보당의 의석을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총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를 당내 경선을 하는데 그 비례대표의 표 몰아주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보수 정당을 뺨치는 부정이었다. 이제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와서 도덕성 미치던 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정경선을 했다.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야 신난다 하고 이제 기사를 쓰고요. 그 종북 논란과 경선 부정을 극복 못한 채 당이 고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12년도에 총선에서 13명이 당선됐으니까 2004년도보다 분열됐었던 걸 극복하고 가능성을 보였어요. 가능성을 보였는데 몇 달 못 가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라는 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당하고 요 얘기는 요 앞에 역사부터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의 폭력성이라는 게 그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 그다음에 뭐 또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국회에서 터뜨렸어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강기갑 의원도 또 분노를 표출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선동도 한미 FTA 그 저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수단이 목적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진보 정당의 폭력성, 과격성, 그런데다가 당내에서 이제 이 사진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조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분인데 조용술 목사님 아들 갑자기 이름이 그 머리를 이제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진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하여튼 통합진보당이 이제 완전히 깨지는 분위기로 대중들에게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었던 이석기 의원, 이거는 오해 소지가 상당히 큰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왜곡을 해서 보도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제가 변명이랄까요? 이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죠. 근데 저로서는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창 때, 특히 이제 유럽 무렵 때 보면은요, 그때 인터넷에서 제 이름이 그러니까 때려 죽일 놈들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그 부동의 이제 위치가 김대중 노무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송두율, 강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뒤에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제 현직 물러나고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송두율, 강정구는 잊혀진 인물이 됐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지식인 중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로 이명박 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좀,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끄지 않고 떠들어대니까 이제 저놈부터 어떻게 해라. 뭐 해서 이제 보면은 전쟁만 터지면 무슨 일만 있으면은 때려 잡아야 할 놈들 그 명단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제가 늘 상위권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분이 좋지 않지만 뭐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저만 죽겠습니까? 수백만이 죽는데 저 같은 사람도 뭐 목숨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럼 뭐 좀 그렇게 맘 편히 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그래도 대학 교수고 뭐 이름도 좀 나 있고 책도 여러 권 썼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나 괜히 건드리면 시끄러워질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피커 키워갖고 에구구구구 하고 엄살을 하든지 왜 때려 하고 이제 대들든지 저는 그러는 게 가능한 위치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시골 지역에 이름 없이 정말 밑바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동네 경찰서에서 잡아가도 주도세도 누가 응원해 줄 사람도 마땅치 않아, 같이 싸워줄 사람도 마땅치 않아. 더군다나 전시 상황에서 이분들이 기억했던 건 뭐냐면은 보도연맹 같은 거 기억한 거예요. 실제 우리 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터지니까 수십만 명을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린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밑바닥에서 느끼던 사람들 입장에서 가진 공포, 전쟁이 터진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공포. 그러니까 그게 처지는 다르지만 제가 그걸 이해가 갔어요. 그 심정이.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참 민주노동당 그때 이 내란 모사건 있고 통합진보당의 강연을 갔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했더니 그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해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너희 억울하겠다, 억울하지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하셔서 참 마음이 먹먹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대중과 동떨어진 감정 분위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옳다 잘 됐구나 하고 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석기 내란모 사건이 터지고, 이것을 갖다가 누굽니까? 황교안이가 이제 착 해갖고 법무부의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고, 그게 오늘의 황교안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여서 해상 결정을 내리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요, 이날이 추웠어요. 굉장히 춥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내 제3당이 해산을 당했는데 1000명도 안 모였어요. 근데 1000명도 안 모이게 생기니까 해산을 시키는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때 통합진보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대중 노선을 표방을 했지만, 대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대중은 자기들 얘기에 동의하는 그 대중이었지 전체 시민과 전체 국민을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치면은 종북 좌빨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김일성 찬양 소리 많이 듣고, 이념 지향으로는 오히려 그쪽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저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 지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방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두 가지 참 가슴 아팠는데, 하나는 통합진보당 쪽에 대해서도 가슴 아팠고, 처음에 이제 이석기 내란모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가 1심에서 엄청난 형량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저는 내란은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그렇게 분위기 잡아놓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실형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아이쿠, 이건 헌법적 위기 상황이다 하고, 그때 마침 항소심 도와달라는 부탁을 변호인단에서 해서 알겠다, 바로 대답을 했거든요. 전화 받자마자 이제 바로 받지는 못하고, 보니까 문자 들어 있어서 바로 5분쯤 뒤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서 통화하고 이제 언제 만납시다 얘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심재환 변호사 만나서 얘기 듣다 깜짝 놀랐어요. 심 변호사가 전화를 저 같은 사람한테 한 10명한테 문자 남기고 전화했는데 저만 답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이런가 보다, 이런가 하고 이제 참 가슴 아팠고, 그래서 제가 강연도 많이 다니고 글도 쓰고 했지만 통합진보당은 해산을 당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그날 밤에 쓴 글 같아요. 그러니까 22일 날 나왔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신문에 낸 것 같은데, 꽤 긴 걸 썼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가 기득권 소어의 천병이 됐다 하는데, 바로 87년 헌법의 제도적인 산물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두 번째 산물이 진보정당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먼저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뒤에 태어난 진보정당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은 해산당하고 지지 멸렬해 있었던 상태에서, 그리고 진보신에서 이제 정의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신당에서 진보신당 전체가 온 건 아니에요. 거기서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으로 좀 이념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이 그래도 대중정당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보신당을 같이 해온 분들하고 좀 결별을 하는 심이 됐는데 지금은 뭐 그때 진보신당에 남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정의당에 다시 이제 합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 정의당이 그래서 이제 2015년 11월 22일 그러니까 아마 통합진보당이 그 해산당하기 직전에 저 해산당하고 1년 뒤에 정의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중당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어떤 뭐랄까 진보 정당의 큰 집으로 진보 정당이 다 통합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정당이 됐고요. 그래서 선거에서 심상정, 노회찬이 진보 정당에서 첫 번째 삼선. 노회찬 의원은 참 파란만장했죠. 삼성 그 폭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시 그래서 의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제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뭐 진보 정당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정의당은 의석수가 상당히 늘 겁니다만 좀 걱정되는 측면은 지금 현행법대로면은 이런 기독교 자유당이나 뭐 대한애국당 뭐 그런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함께 이런 또 극우파들이 또 목소리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들 수 있는 어떤 양날의 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려지는 이제 1년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을 키워나가야 할 텐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죠.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이 대중적인 방향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대중들도 이제는 진보 정당을 좀 밀어줘야 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수구 세력이 살아날까봐 무서워서 못 찍었는데 이제는 수구 세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남권, 호남권 쪽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러니까 이 당선을 다투는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지역구에서 특히 진보 정당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해요. 그리고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이 다음번 총선에서 약진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가 약진일까요? 원내 교섭단체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40~50석 정도를 확보해서 규모 있는 그리고 발언권을 원내에서 확실히 갖고 진보 정치의 꿈, 노회찬이 묵었던 꿈, 그리고 노무현 당적은 달랐었습니다만 노무현 역시 진보 정치를 꿈꾼 거 아닙니까? 정치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